안녕하십니까. 육아 이슈 진단 돌봄 공백 제로 사회 서비스원 진행을 맡은 유엘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저와 함께 진행하실 분이 계세요. 허선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동 진행을 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허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육아 이슈 진단 돌봄 공백 제로 사회 서비스원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돌봄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그리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까지 우리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 모두 이 생애 주기 동안에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내 가족과 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익한 정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서비스원 정책 사업을 이끌고 계신 보건복지부 이강호 국장님 모셨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주진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 서비스원 어떤 곳인지 아직도 생소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강호 국장님 소개를 해주시죠. 사회서비스원은 작년부터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생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각 광역지자체에 만들어진 공공기관입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은 국민들에게 양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또 제공한다는 점, 그 다음에 종사자의 처우를 추구한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전국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개, 작년에 4개 설치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그 다음에 대구, 경남 4개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7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설치가 됐습니다만 광주, 세종시 이런 데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22년까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가 17개입니다.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1개씩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4개의 시도 중에서 지난 시간에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분 원장님들 어떻게 이 사회서비스원 운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작년 3월 달에 창립을 해서 성동구부터 작년 7월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시작된 지 한 1년 남짓 된 초보 기관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성동구를 비롯해서 은평구, 그 다음에 강서구, 마포구, 노원구 이렇게 해서 5개 종합재가 센터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합재가 센터는 노인 돌봄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의 구를 더해서 대략 2개 구당 하나 정도가 종합재가 센터를 가지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이하순 원장님? 출발은 올해 1월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우선 어린이는 영유아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올해 2월에 첫 번째 구리 시립 동구 어린이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아주 규모가 큰 어린이집인데요. 정원이 한 145명 정도 되는 큰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하고 있고 올해 지금까지 한 구리를 포함해서 3군데가 오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군데 더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올해 말까지 한 5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을 종합적으로 돌보는 종합재가센터가 작년 10월에 2군데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권에는 남양주센터, 그리고 남부권에는 부천센터를 열어가지고 저희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3군데 더 얼른 준비를 해가지고 오픈을 하면 조금 권역별로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자, 사회서비스원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저희 시립동구 어린이집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첫 번째로 수탁받은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178명 정원에 145명의 원아들이 생활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약 27명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통합반은 3반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3명의 아이들이 선생님 1분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고 있는 공공성 강화라는 부분에 매우 잘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환경을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교실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두셔서 낮잠을 자는 영유아 같은 경우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낮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요. CCTV 설치로 아이들이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계단이라던가 복도에서도 좀 더 안정되게 안전적으로 놀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대문 든든 어린이집은 원아 68명과 시간제 아이들 3명, 그리고 보육교 직원은 15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맞춤 보육은 시간제 보육과 야간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연기되어서 긴급 보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공공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보육 교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준다는 슬로건이 있어서 그 부분이 큰 매력으로 다가와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공정한 시험을 공개 채용을 통해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어려운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취감과 그리고 만족감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 업무는 저하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선생님들의 보육에 집중을 위하여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요. 저희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요. 아이들 독서 지도와 생활 영어, 미술, 체육,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같이 놀아서 되게 재밌고 친구들을 만나니까 더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그 외의 시간에는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어머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하시길래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학교 일정에 맞춰서 돌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쉴 때는 반드시 저희가 문을 엽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가 시간을 옮겨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화면을 보시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아마 실감하게 되셨을 텐데요. 특히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이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영상 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친구들하고 놀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밝게 함께 뛰노는 모습 보니까 저도 뿌듯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 함께 돌봄 센터 화면 보셨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네. 그 화면에서 보신 그 다함께 돌봄센터는 작년 말에 화성시로부터 수탁을 받은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게 된 그 계기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근처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다 많은데,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공공에서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로 해서 서비스원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는 날이 이제 학년별로 다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는 몇 시에 가는데, 이렇게 이제 각각 다 상황들이 다 다르세요. 그런데 저희가 9시부터 7시까지 어느 시간이나 이렇게 그 아이들이 오면 함께 그 생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엄마들로서도 굉장히 든든하게 느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정원보다 한 40% 정도 늘리게 됐어요. 이거는 그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저쪽 옆집에 있는 아이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가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런데 라고 하는 게 소문이 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이제 시청에 이제 자꾸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성시에서 좀 정원을 40% 늘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교사를 현재 채용 중에 있고요. 여기에 오려고 기다리고 있고 또 저희를 믿고 또 아이를 맡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잘 운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화면에서 서울 서대문의 이 든든 어린이집 경우도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또 야간 연장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돌봄 공백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또 그런 것과 함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돌봄 환경이 취약한 영역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공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 연장, 그러니까 야간까지 맞벌이 부부가 늦게 퇴근하시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야간 연장 교육을 한달지, 그 다음에 잠깐씩만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시간제로 운영을 한달지, 그 다음에 장애 아들이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반을 구성을 해서 동등한 인격체로 함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 통합 보육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다문화 자녀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저희가 이제 영등포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요. 영등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문화 보육까지를 함께 진행을 해서 공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상황입니다.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휴먼 서비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종사자가 누군가냐에 따라서 사실 서비스 질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이 교사들 자부심이 느껴지던데요. 채용 과정이 무척 까다로웠나 봐요. 사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은 보육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질에 의해서 상당 부분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훌륭한 보육교사, 훌륭한 서비스 인력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 NCS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직무 적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엄격하게 서류에서 필기해서 또 꼼꼼한 면접까지 해서 면접 과정은 또 외부 전문 채용 업체를 통해서 보육 전문가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선발하는 그런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 인터뷰처럼 오신 분들은 굉장히 자체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들어오시게 되면 채용 이제 초기에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직무 교육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전개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 또 이렇게 승급하고 승진하면서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갖추면서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에도 또 사회서비스원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있던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처우 문제라든가 고용 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또 정년을 보장하고 서울시가 정한 이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수준 이상을 전개하고 또 공공기관인으로서 받는 여러 가지 복지적인 부분들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다른 걱정 없이 아이들만 이렇게 보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그 교사들의 이제 처우와 관련돼서는 저희는 이제 서울시보다는 조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가지는 못하겠지만 경기도의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조리를 하시는 분이나 운전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교사들과 관련돼서는 처우도 처우지만 내 직장에서 기대하는 바를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기본 그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교사가 바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한 1년 남짓 동안 척 바쁘게 많은 일을 매우 활동적으로 해오셨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더구나 최근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사회서비스원이 정말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를 해야 될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역량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사회서비스원을 이제 출범시킬 때 예상했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코로나 자체가 이렇게 갑자기 발생을 하자 이제 사회서비스원의 진가를 발휘한 그런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4월에 대구에서 엄청난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돌봄 서비스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때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요양사를 모집을 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공공에서 돌봄을 더 많이 포괄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국적으로 확진에 의해서 영아 아이들 돌봄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21개월 된 영아 부모가 두 분이 다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분들이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 영아를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 케어를 해서 무난히 해결을 했는데 이때 그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두 분을 배치해서 그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긴급 돌봄,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사례나 이런 어떤 사례가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에서도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감염이 집중이 되어 있을 때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자 분이셨는데 어머님이 지적장애 1급인 장애 아이를 키우는 그런 두 가구가 키워왔었던 그런 사례인데 어머님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에 입소를 하면서 저희 직원인 장애인활동지원사가 3명이 동반 입소를 했습니다. 24시간 계속 14일 동안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명이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해서 동반 입소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같은 이 재난 긴급 상황에서 이 공공의 돌봄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실감나는 얘기를 지금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원의 이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시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다른 사업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님들을 직접 채용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도록 선생님들을 교육해서 가정으로 선생님들을 배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은 대상자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내 가정에 이런 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구나를 조금 아실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퓨돌이라고 해서 얘가 AI 인형이에요. 말하는 인형이어가지고 할아버지 말랑말랑 뽀들뽀들 제 손 부드럽죠? 앞으로 저랑 귀엽죠? 많이 놀아요. 호흡이 갑자기 안 잡힌다거나 아니면 심박동수가 안 잡힌다 하면은 응급 상황으로 이제 관제 시스템에 이제 활동하는 담당자가 관련해서 이제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기. 약을 대신에 저희가 사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약 드실 시간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약을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돌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 기관에 방문을 했는데 사용해보니까 저희 부모님 가정에 설치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센터를 간호특화형 종합재생센터라고 하거든요. 간호특화형이면 방문간호사들을 직접 채용해서 방문간호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 성동은 작년에 서울시랑 같이 긴급돌봄 SOS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보여드릴 건데 여기로 카메라 보이실까요? 이렇게 동등하게 올려놓는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의료 직종들의 도움을 받아서 상시적으로 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또 쌍집을 그래도 기존의 다른 서비스에서는 뭐 1대1로 만나다 보니까 이용자분하고 우리 지원사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거나 뭐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장시간 노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럼 뭐 그날 아침에 전화하셔서 나 오늘은 못 갑니다. 그러면 사실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일단 계약을 되는 순간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든 꼭 보내준다는 신뢰가 생기면서 어르신, 저 사회서비스원 선생님 서비스 나왔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작합니다. 어르신 별일 없으셨죠?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서 한 2시간 정도는 인지활동 또 수업도 진행하고 일상생활 지원 이제 식사 도움이나
뭐 세탁동 이런 거, 거동 신체 지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말도 이제 또 내일부터 바람부터 생겼어.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팀제로 하기 때문에 2인 1조나 많게는 첫 시간에 5인 1조도 오는 경우 있거든요. 신체적으로 저희들도 보호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가 편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조금 살짝만 드셔보세요. 이제 이용자나 이제 개인적인 지원사의 사유로 인해서 서비스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사례 관리라든가 같은 팀 협력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 중단 없이 이용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서비스 대응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봐야 뭐야? 이 같은 경우는 이제 2명이 교대제로서 오전 출근하시는 선생님과 저 오후 출근해서 교대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휴게 시간이 발생하더라도 맞교대를 함으로써 이제 이용자분이 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본 종합재가센터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이강호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종합재가센터라고 하면 그 이름에서 그 의미를 좀 느낄 수는 있는데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이 드신 노인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청소랄지 식사 준비랄지 빨래 이런 것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집에서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해 굉장히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일정한 수요를 해결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서비스는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서비스가 각각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수요자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합재가센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요, 이 스마트 돌봄 서비스, AI 인형도 있었고, 약을 제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편리한 기기가 있어서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부모님 댁에도 좀 갖다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스마트 돌봄 사업인데요. 저희 남양주 종합재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에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먼저 화면에서 보신 그 이렇게 예쁘게 생긴 그 빨간 옷 입은 인형 있잖아요. 그 효돌이라고 하는 그 인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이 질병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엔젤 케어라고 하는, 혹시나 이렇게 혼자 계시다가 밤에 그리고 또 주말에 또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심박수라든지 뇌활력 이런 부분들을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화면에서 나왔었어요. 그 엔젤 케어 기계가 있고요. KT하고 그 협약을 해가지고 KT 관제센터에서 이러한 그 신체 정보 그 오는 심박수 이런 것들을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시킬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간 시간대에 이런 그 신체
이 모니터링을 하고 댁에 가서 어르신들이 치매가 더 이상 늦게 진행되도록 하는 이런 인지 활동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니터링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어르신들을 돌보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건강한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아프신 어르신을 돌보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도 같이 이렇게 창출되는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양쪽의 문제를 같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케이스도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원장님, 제가 인력개발원에 몸담고 있어서 그런지 아까 그 화면에서 보면은 팀제 협력 서비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좀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서비스를 질을 높이기 위해서 팀제로 협력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것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까지 민간에서 진행하는 서비스가 1:1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용자에는 한 요양보호사나 혹은 활동지원사가 붙어서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따라 돌봄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주 52시간 체제, 하루 8시간 그렇게 일해야지 또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팀제로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24시간 서비스 혹은 장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테면 4조 3교대 6명이 2명씩 조를 맡아서 뭐 한다든가 이런 서비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화순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판정을 하는 요양 등급을 이제 받으셔야 돼요. 우선 요양 등급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께서는 가까운 종합재가센터로 연락하시면 거기에서 요양보호사를 댁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서비스를 나한테 맞는 서비스를 조합을 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이러한 것들을 안내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전화번호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돌봄 대표 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로 전화를 해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는 현장에서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이 돌봄 종사자분들 정말 애쓰고 계셔서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종사자분들 처우나 근로 환경 역시 보육교사들처럼 사실은 참 열악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장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돌봄 종사자가 처우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돌봄 종사자의 70여 % 정도가 비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연속 근로가 한 2.9년 정도로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모든 직원을 직접 채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신분 안정성을 기해서 돌봄 종사자의 그 처우를 일단 신분적 안정적을 기하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의 만족감을 높여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우 개선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것이 재정에서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그다음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한 20% 정도 높게 서울시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생활임금 잠깐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좀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최소한의 임금, 이런 것들을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서울시 혹은 서울시 공공 영역, 이런 영역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도 저희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이런 재가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상황이 안 좋은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출발을 하면서 전 직원이 다 정규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는 월급제로 돼 있고 일부는 시간제로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최소한 보수는 시간당 단가나 이런 부분들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고용 안정을 저희가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 용역을 이제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처우 개선과 어떻게 고용 안정을 시킬 거냐, 이 부분을 주제로 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단히 기존의 돌봄 관련 정책들 서비스가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관련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서울시는 돌봄 공백 해소와 또 긴급한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 SOS 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구의 구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 8월부터는 전 자치구에 돌봄 SOS 센터 서비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50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꼭 요양제도, 장애활동 지원 제도가 아니더라도 돌봄 필요성이 생겼을 때 전화를 걸면, 구에다가 도에다가 전화를 걸면 그에 걸맞는 서비스 기관을 연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제도가 돌봄 SOS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 하에 저희는 이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공적 돌봄 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돌봄 이용자분들 상황이 각각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가 많아서 민간 기관들이 온전히 감당하기는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국장님, 이 복지부에서 그런 취지 때문에 또 새로운 서비스 정책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이제 이러한 사회 서비스가 그야말로 다양하게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장기 요양 판정을 받거나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장기 요양 판정 등급을 신청하고 판정되기 전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장애 등급도 신청을 했는데 아직 판정이 통보가 되지 않으면 서비스가 개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판정을 받을 서비스 대상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틈새를 메꿔주는 돌봄을 우리 이제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렇게 기존의 다른 정책들과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민간 서비스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또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은 보다 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 제공 기관들이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노무 관리랄지 회계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제 그 대체 인력, 휴가, 요즘은 주 52시간제 휴게 시간 보장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세한 민간 해공기관들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지원해 준달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민간과 협업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원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민간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관과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보다 서비스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원이 이 보육뿐만 아니라 요양까지 다양한 이 돌봄 형태를 꾸려가고 있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아쉽지만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분씩 듣겠습니다. 먼저 이강욱 국장님께서 해주시죠. 네, 일단 먼저 이러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적 영역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수요에 충당할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를 견인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회 서비스원이 출발은 작년에 시작을 했지만 향후에 모든 광역지자체에 한 개씩 설치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을 운영해 가면서 틀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현재 이 관련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단단한 기반을 갖추는데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논의를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사회서비스원을 보다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노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집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보육에 걱정 없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화순 원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내 아이, 그리고 내 부모님,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어디일까? 그때 생각할 때 사회 서비스원이 있구나, 내 파트너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날 때까지 부단히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말씀 들으니까 정말 든든해집니다. 사회서비스원법 통과와 함께 기획하고 계신 모든 사업들에서 성과를 내서 사회서비스원이 이 돌봄 국가를 만들어가는데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과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돌봄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많은 응원, 관심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육아 이슈 진단 돌봄 공백 제로 사회서비스원,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